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 4년차 30대 두 딸아이 아빠입니다. 어디 편하게 털어놓을 곳도 없는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는군요. 응답하라 2000년대 이후 정말 오랜만에 와보았네요. 와이프와 4년 연애 후 결혼하였고 연애 시절부터 크게 다툰 적 없던 평범한 커플 부부였습니다. 허니 베이비라는 축복이 찾아와 더할 나위 없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본가 도움으로 얻었던 전셋집 만료 6개월 전쯤 지역 부동산 불경기 여파로 총각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타 지역인 직장과 40분 거리인 신축, 입주 예정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집단 대출 및 보금자리론 대출 등 비교하고자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와이프 명의의 대출을 발견하였습니다. 대략 2,5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쇼크였습니다. 와이프를 불러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색이 되더니 실토를 하더군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엄마가 쓰고 계셨다. 나도 몰랐고 이 정도 금액일 줄도 몰랐다. 이해가 안 된 저는 아니 장모님이 왜? 딸 카드를? 대출은 또 뭐야? 라고 물었고 한참을 울길래 일단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모님께서 회사로 오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하네. 자네 아내는 잘못이 없네. 다 못난 이 애미 잘못이니 한 번만 용서해주게. 자네 아내가 쓴 게 아니고 친부와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 다 내가 생활비로 쓴 것이고 남은 빚은 이 애미가 다 갚겠네. 하셨고 저 또한 자식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도 제 능력 내로 돕겠습니다. 하고 그날 일은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 일이 아닌 제 와이프, 제 가족 일이니까요. 그렇게 몇 달 후 저희는 이사를 했고 이사 후 복덩이 둘째 소식도 듣고 마치 태풍 전야처럼 정말 평화롭게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걸리는 게 있긴 했습니다. 중간중간 장모님이나 장인께서 와이프 몰래 저한테 돈을 꾸기 시작하셨고 그 돈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출을 걸리고 난 뒤는 잠잠하시더니 또 급하시다며 두 분이서 돌아가시며 연락이 오길래 하루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네,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와이프는 이혼 가정이었고 새 아버지셨습니다. 상견례 날짜 잡혔을 때 장인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돈 되시는 분들께는 이혼 가정인 거 말씀드리지 말게나. 돌이켜보면 그때부터가 잘못이었네요. 선입견을 버리고 와이프 자체만 보면 정말 흠잡을 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처가 덕 하나도 볼 생각도 없었던 터라 온전히 저와 와이프만 보고 진행한 결혼이었죠. 본가 부모님께는 불효를 저질렀지만요. 딱 이혼 가정까지만 결혼 전 아는 내용이었고 친부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 후 장모님 명의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와이프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 하자마자 와이프 명의로만 살아오셨고 카드, 폰, 자동차, 인터넷, 정수기 등등 세세한 것까지 전부 와이프나 처남 명의더군요. 새아버지와는 오래전 일적으로 만나고 계시다 저희 결혼 몇 달 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라는 그분도 뚜렷한 직장이 없이 그림만 그리는 분이셨고 예전에 장모님과 부동산 컨설팅 하시다 야반도주 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시니 장인 명의로도 생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가관이었습니다. 처가라고 있는 40평대 아파트는 알고 보니 월세였고요. 그치만 어쩌겠습니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아내 명의이지 않습니까? 또 근로소득이 없으신 장모님이 어찌 갚겠습니까? 또 제가 갚아드렸습니다. 다는 아니고 아내 명의카드 5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도합 중 카드 3개 대략 2천여만 원 현금 완납 후 해지 자녀카드 2개는 와이프 명의의 타사 추가 카드론 내서 완납 후 해지 결론은 자녀 추가 카드론 1개 월 납입금 대략 60만 원인 이것만 남았는데 목구멍까지 차있던 부채가 그래도 숨통을 틔워드린다고 해서
이것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차가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의 장기 렌트카인 중대형 세단 70만 원이요. 소득 활동은 안 하시면서 또 차는 고급 세단을 끄셔야 한다고 와이프에게 직접 말했답니다. 이렇게 대략 정리해드린 게 작년 12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네 하시던 장모님. 근데 지난달에 추심 예고장이 날라오기 시작하더군요. 해결된 줄 알았던, 아니 해결했던 땡땡은행 카드론에서요. 완납 후 해지 요청을 했던 고객센터와 통화해보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해지가 안 돼요. 그동안 또 사용 중이셨다고 합니다. 급한 불 끈다고 낸 추가 카드론이 연체고 장기 렌트카도 연체, 타이어 렌탈도 연체인 상태입니다. 와이프 신용등급은 9등급이고 전부 장기 렌탈 해약, 위약금 포함해서 또 완납 비용이 대략 2,500만 원이네요. 진짜 돌아버리겠습니다. 결혼 전 와이프 저에게 모아둔 돈 퇴직금 합하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후 혼수 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 살짝 물어보니 내 비상금이야 하던 거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 돈 저 모르게 장모님 빵 꾸며오는데 다 썼답니다. 제가 드린 돈 대략 5천, 와이프 드린 돈 대략 3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돈 대략 3천. 결혼 3년 동안 처가에 1억을 쏟아부을 지경이네요. 액수를 떠나서 지칩니다. 사람 마음이 너무 간사한 것 같아요. 장모님 이제 할 말 안 할 말 다 하십니다. 작년 12월에 해결해드리기 전에 장인 만나 의논이나 드린다고 드렸더니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네 장모 미치려고 하더라. 빨리 너네가 해결해라. 제가 장남, 장손이다 보니 할아버지, 아버지께 듣고 보던 게 있다 보니 제가 결혼 후 이 집 딸 아들은 아저씨 부르는데 전 장인이라고 꼬박꼬박 예우해드리며 아버지 했습니다. 꼬박꼬박 계절마다 여행 보내드리고 전시회 한답시고 드는 비용 제가 다 드렸고 그림도 제가 정가 그대로 다 사드렸습니다. 사위라고 면 사시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할 바 아니다 하던 장인이 더 이상 사람 아니다 싶어 와이프, 애들 데리고 인사 없이 그냥 나왔으며 최근에 장모님 만나 할 말 안 할 말 다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른 앞에 두고 이런 짓을 처음 해봅니다. 속상합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과 너무 달라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 너무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변호사 상담도 2번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답니다. 근데 딸아이들 두고 이혼은 못하죠. 제 딸들도 엄마처럼 편부모 가정만은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첫째 28개월, 둘째 120일입니다. 더군다나 와이프는 이 문제 빼면 저와의 결혼 생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큰일이다 라면 큰일이고 별일 아니다 라면 별일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에 따라 달렸죠. 그리고 지금 자녀 금액이 수억, 수십억은 아니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와이프 생각만 하면 정리하자 싶다가도 장모님 생각하면 또 싫어지네요. 거짓말과 위기 면피용 발언들인 살기 싫다 등의 말이 너무 싫습니다. 그동안 저 속여왔던 거 너무 괘씸합니다. 저도 자식 낳아 살아보니 어찌 자식한테 살기 싫다는 말을 하시는지. 제 인생 좌우명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상상하자 그럼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대기업 7년 다니다 운 좋게 결혼 전 해오던 업무 그대로 살려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운이었겠지만 직장 생활보다 훨씬 여유로워요.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 술술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제 삶에, 제 가정에, 제 자식들에게 위험 요소가 들어오니 숨이 막히네요. 꼭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프 개인 파산, 회생도 알아보았지만 배우자 재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 법원 가봐야 알겠지만 변호사 2분 동일 의견은 힘들다고 하네요. 추가, 많은 댓글들 달린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 걱정해주시는 말들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디 제대로 속 시원히 말할 데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자식 놓고 살다 보니 베프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가정사였어요. 대부분 제 걱정에 이혼이 답이다 라는 말씀들 또한 이해하고 당연한 말씀들이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아내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아내에 대해서 내용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이든 환경이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서울 성적이었으나 지방 국립대에 입학, 졸업 후 외국계 기업 취업해서 10여 년 일하면서 거의 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가장 노릇으로 버티다 보니 생활력이 강합니다. 두 번째, 결혼 후 자기 옷 한 벌 안 사 입고 처녀 때 입던 옷 아직도 입고 있으며 임신 때만 임복 등 필요한 경우만 사고 불필요한 거다 싶으면 일절 구매를 안 합니다. 직장 생활 때보다 벌이가 나아진 덕분도 있지만 2년 전세 후 자가집 구입했습니다. 물론 대출 끼고요. 세 번째, 첫째 돌 지나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고 둘째를 출산했고요.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아직 혼자서 첫째, 둘째 육아 중입니다. 많은 육아 선배님들이 계시겠지만 둘을 같이 보기 녹록지 않지만 묵묵히 잘하고 있습니다. 손재주도 좋아 아기 옷도 직접 만들어 입히면서 육아 우울증을 달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년 연애 때부터 둘 다 술을 못하는지라 말썽이나 트러블, 말다툼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첫눈에 반했습니다. 왠지 첫 느낌에 이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 정을 못 받고 살다 보니 지금은 시부모께 의지하며 지냅니다. 특히 부정이요. 저희 본가는 아버지 8남매인 대식구입니다. 처가는 식구가 전혀 없습니다. 잘난 본가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화목하게 다들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고 반대로 처가는 그러지 못하니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해할 정도입니다. 특히 일이 터지고 나서 본인 때문에 신랑 힘들게 한다고 자책 중입니다. 저 모르게 경력직으로 입사 지원하다가 들켰고요. 더 이상 오빠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자기가 벌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반대했습니다. 딸 아이들 육아 때문에요. 여섯 번째, 처남이 저보다 7살 어립니다. 처남 또한 처남 명의로 거의 3천 정도 카드론, 현금 서비스,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처남도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 중 중소기업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름 2천을 모았습니다. 대견하죠. 남매가 생활력 하나는 환경적 요인으로 단단해진 듯합니다. 결혼할 처자가 있어 작년에 사돈댁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지만 집이 이러하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처남댁은 이런 사정을 알지만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처남댁도 요즘 여자 같지 않습니다. 꼭 잡아라 일렀습니다. 예비 처남댁도 화목하고 평범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사업하시는 분이 보는 눈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원글이 길어질까 와이프 내용들을 빼먹다 보니 단면만 보시게 한 것 같구나 싶어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쓰는 휴대폰이 아내 명이고 결제 계좌는 정부 장모님 계좌입니다. 아내가 아내 명의 카드를 해지하는 것도 카드번호, 결제 계좌를 모르고 등록된 휴대폰 번호도 다르니 해지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장모님께 그런 정보들을 받은 뒤에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툭 하면 삐져서 말을 안 하는 남편과 4년째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매일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저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삐지면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연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고 처음 싸웠을 때 저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길래 그때 뭐 하는 싸가지인가 싶어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붙잡길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말 안 하는 남자인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결혼했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귄 남자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을 회피형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연애 때는 어느 정도 연출이 가능하기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뭐 연출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한마디로 잡은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편해져서 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싸웠을 때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미치고 팔딱 뛰는 줄 알았죠. 개인적으로 소모적인 감정 낭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아닌 시시한 문제들로 미워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게 뭐하러 감정을 낭비합니까? 그래서 싸우고 나서는 빨리빨리 풀고 싶어서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곤 했는데요. 그냥 냅두면 한 달도 넘게 말을 안 합니다. 처음 신혼집이 둘이 살기엔 큰 집이었는데 남편이 화장실 딸려있는 방을 쓰다 보니 집안에서 마주칠 일도 없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받으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나의 기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나의 울타리인 가정조차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서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면 이만큼 힘들다. 사는 게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 살기 싫은 느낌마저 든다. 라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대답은 묵묵부답이었지요. 남편을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예전에는 남편과 말을 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이제 싫어하나? 내가 매력이 없나? 나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지요. 솔직히 두려웠어요. 혼자 산다는 것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혼자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이 매달 필요할까? 두 번째, 말을 안 하는 건 저 사람의 문제이지 않을까? 세 번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나의 마음이 편하게 살자. 네 번째,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남편과 또다시 말을 안 한 지 열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기 돌리고 식기세척기 돌리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책을 읽습니다. 배가 고플 때 간편하게 요리해서 배를 채웁니다. 식단을 신경 쓰지 않고 간단하게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으니 참 편해요. 진짜 편해요. 제 일을 준비 중인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위 질문 1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니 제가 혼자 사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지금 당장 이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남자를 만날 생각도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짱입니다. 돈 벌어서 혼자 살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고 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남편에게요. 하우스메이트이긴 한데 인사도 안 하는 사이가 안 좋은 하우스메이트랑 산다고 생각해요. 혼자 자고 있는 거 보면 짠하기도 해요.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사나? 행복하나? 이혼하면 행복하게 살려나?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혼자 사는 것이냐고요. 언제든지 이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조바심이 없어져서 마음이 편한가 봐요. 말 안 하는 남편으로 검색해서 글들을 읽어보세요. 글들을 쭉 읽으며 느낀 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결혼 10년 차인 사람도 신혼인 사람도 말 안 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죠. 그냥 이렇게 살든가 아님 이혼하든가. 다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이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래요. 저는 일단 계속 냅두려고요. 언제까지 말을 안 하실지 궁금해요. 최장 3개월까지 제 일하면서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말을 안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누가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합니까? 마음에 안 들 수야 있지만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죠. 가급적 안 엮이려고 하겠지만 대놓고 무시하진 않습니다. 무시하는 인간들이 간혹 있죠. 인성 파탄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을 안 하는 회피형은 인성이 파탄난 자들이에요. 하루 정도 감정을 삭히는 것까지야 이해하지만 제대로 된 성인이라면 사람을 개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집중하세요. 그럴수록 나의 마음을 챙기시고 정성스레 요리도 해먹고 옷장 정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생각보다 즐거워요. 추가. 글을 쓰고 나서 한동안 잊고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보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놀라웠던 것은 글을 쓴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득히 오래된 일이라 생각했는데 한 달도 안 됐네요. 이전에는 언성이 높아져서 서먹서먹한 상태가 되면 제가 먼저 다가가서 풀고는 했는데 그럴 기운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사이다 후기를 남기고 싶지만 사이다는 없습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이 경제력이 없으니 이혼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합리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혼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말한다고 상처받지는 않지만 그러기엔 마음이 무뎌진 듯 하지만 그렇게 날선 채로 말하면 행복하신가요? 다행히 바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있고 살지 말라는 법은 없는지 주변 지인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멘탈을 붙잡아 주시는 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는 분 등등 참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깎아내리고 기운 빠지게 하는 말보다 그럼 아직 젊은데 할 수 있어. 분명 잘할 거야. 너는 잘할 사람이야. 라고 북돋아주는 말을 듣다 보니 남편과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바이오 리듬 마냥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기를 4년인데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좋은 말씀, 비아냥거리는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글은 지우지 않고 이따금씩 들어와서 댓글을 보며 마음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래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댓글 중 이 카테고리에서 조언을 얻어보라는 분이 계셔서 여기에도 글을 올려봅니다. 얼마 전 남편의 유흥시설 출입과 업소녀와 연락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대판 싸우고 제가 5가지의 조건을 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폰 수시로 확인하게 하기. 두 번째, 반지 끼고 다니기. 세 번째, 프로필 사진 재사진 하기. 네 번째, 내역 다 공개하며 돈 관리 제가 하게 하기. 다섯 번째, 외도에 가담한 친구와 연락 끊기. 5가지 조건이었는데요. 친구랑 연락을 잘 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돈은 월급날이 되어 제가 받았는데 돈을 받자마자 관리비, 카드값 등등 다 이체하였습니다. 제가 손에 자기 돈을 쥐고 있는 게 싫은지 바로 다 이체하라며 청구서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날 밤 같이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돈 관리는 솔직히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버는 돈 내 마음대로 왜 못 쓰냐. 너무 갑갑하다.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건 연애 때 감정과는 다르고 그냥 가족으로서 좋다. 나도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즐겁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 약속을 한 지 2주가 된 상황이었고 돈을 받은 지는 겨우 당일이었는데 말이죠. 딱히 제 씀씀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역도 다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딱히 허투루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생뚱맞게 돈 관리를 왜 조건으로 걸었냐, 이참에 경제권을 지려는 것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업소 같은 곳을 다녀올 땐 카드에 남지도 않게 친구 한 명에게 현금으로 이체해준 내역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월급이 또 저런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돈을 쥐고 있으면 또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학생 신분이라 수입은 없지만 남편이 저에게 한 달에 쓰는 돈은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10만 원은 폰요금, 나머지 10만 원은 애기 보험, 제 보험 각 한 개씩입니다. 제 생활비는 대부분 방학 때 일을 하여 모아둔 돈을 학기 동안 쓰는 것이며 학비도 장학금 처리되어 드는 금액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저한테 마음이 떠난 건가요? 처음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하자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같이 살아달라고 하던데 지금은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냥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걸까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너무 심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황만 하고 있네요. 추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모르고 두서없이 막 적은 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우선 남편이 돈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걸렸습니다. 덧붙이자면 다른 여자들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바에서 일하는 여자와 통화할 땐 채은이는 귀엽잖아. 채은이 예뻐서 언니들이 안 괴롭히나.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나. 이비인후과에 이력서 넣었어. 코 성형도 같이 해준다고. 아, 나도 코 성형하러 가야 하나. 등과 같이 사소한 일에도 반응하며 통화하던 남편의 말투와 목소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저와 연락할 땐 그렇구나. 그래요. 회사 너무 힘들다. 퇴사하고 싶다. 와 같이 항상 힘든 표현만 내비치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연애 때 내가 좋아했던 모습을 이제 저는 더는 볼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외도 사실을 걸리고 난 후 남편 퇴근길에 저와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통화 중이더군요. 후에 누구랑 통화했냐니까 친구, 외도 동조한 친구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착한 후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시간대에 통화한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내가 땡땡이 오빠랑 전화한 거 아는데 왜 통화 기록에는 없어? 라고 물으니 습관적으로 지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땡땡이 오빠와 전화했구나. 또는 다른 여자랑 전화하고 땡땡이 오빠랑 전화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실 앞전에 일이 있어 저는 후자 쪽으로 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남편도 2주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동안 저도 남편에게 많은 집착과 성의를 요구했거든요. 현재 저는 일주일 조금 넘게 집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근처에 친구 집이 빈 곳이 있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제는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럽니다. 당신 학업은 맞춰야 하지 않겠냐. 그때까지는 진짜 쥐 죽은 듯이 살아줄게. 집에 들어와. 저 말은 한 집에 각자 있으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지내자는 말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지 껍데기만 있는 가정은 아닙니다. 분명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은 본인인데 왜 제가 이렇게 괴로워야 하고 먼저 대화하려 해야 하고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남편이 먼저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늦었지만 위의 조건들 다시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미안했다고 그리고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드네요. 정말 퇴폐업소 같은 것도 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별게 다 원망스러운 요즘이네요. 오늘도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상간녀를 고소하고 위자료를 받으라는 말들이 많이 댓글에 달렸습니다. 사실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전화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그 번호로 전화했을 때는 전화기가 꺼진 이후였고 그 후로도 쭉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바에서 일하는 이름은 가명을 써서 남편이 알고 있는 여자 이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폰번호도 세컨드 폰인지 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자의 정확한 신원은 저희 남편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 이후 꾸준히 전화해보고 있긴 한데 어제 전화해보았을 때는 수신이 정지된 번호라고 뜹니다. 카톡도 남겨놓았는데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고객관리용으로 남편을 어장친 건가 싶기도 하고 남편은 잘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남편 말로는 자신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그 여자가 남편이 마음에 들어 번호를 달라고 했답니다. 처음 합의 이혼을 제시했을 때 남편은 자기 능력 없는 거 알지 않느냐. 애를 네가 키우지 않을 거라면 애한테 드는 돈이 많을 거다. 재산 분할은 못 해주겠다. 매달 양육비를 50만 원씩 보내라. 라고 하더군요. 여기에서 어이가 없어서 소송을 할까 생각이 들어 변호사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설사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8개월 이상 걸린다는 상담 결과도 받았고 그 비용이며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라는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대화 중인데 자기를 압박해오면 오히려 피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핸드폰 열람 금지, 대신 자기가 뭘 하는지 전화로는 알려주겠다. 돈 관리는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다 내고 남는 돈이 있으면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 뜯어내려고 돈 관리하고 싶어 하는 줄 알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도 아니고 한 가정이니까요. 제가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사람을 아직 정리하는 법을 모르기도 합니다. 아이는 현재 시댁에서 봐주고 계십니다. 이틀 뒤 7살 아들 생일인데 마음이 착잡하네요. 수시로 댓글 확인하고 글 추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일 자체의 스트레스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부딪힐 일이 없어요. 다만 팀장과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팀장이랑 일처리 성향이 맞지 않는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매번 일처리와 보고시마다 스트레스를 받네요. 이번에 대규모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 준비를 하는데 준비물이랑 점검사항을 체크해보라고 지시하셨어요. 여기서 참고로 제 직무는 홍보 담당입니다. 사내 홍보를 위해 공보를 만들고 내부 홈페이지 및 SNS 관리를 하고 있어요. 행사 업무의 경우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준비하는 편이에요. 각설하고 호텔 체크리스트, 내부 점검사항, 업체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출력물을 보고드렸어요. 보고 당시에는 본인도 행사 명단 작성에 여념이 없으신지 보고사항을 대충 훑고 넘기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이번 주 내로 결정 주셔야 하는 사항을 현관펜 밑줄을 그어 팀장님께 전달했고 업무용 카톡방에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번 주 화요일 내로 결정해 주셔야 행사 일시까지 제작 및 설치 가능하다. 시한 정해주시는 대로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 들어가겠다 라는 카톡과 함께 시한 3개를 보냈습니다. 그날 퇴근 1시간 전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더라고요. 퇴근 시간 전에도 두어 차례 리마인드 했으나 바쁘신 나머지 맞다 아니다 답도 없으시길래 일단 퇴근했습니다. 화요일 당일 오전이 되어서야 급한 목소리로 그 일을 처리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컨펌도 받지 못한 시한으로 처리를 했어야 할까요? 팀장님께 몇 번이고 보고드렸지만 어떤 언급사항도 없으셨는데 단독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까요? 일개 팀원인 제가 직권이 어디 있어서 회사 법인카드를 제 멋대로 긁을 수 있을까요? 당일에 엄청 깨진 후 오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체 카톡방에 팀장님이 보낸 카톡이 날아옵니다. 행사 전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2시에 회의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합시다. 저에게 시켰던 일은 이미 까먹으신 건지. 피드백조차 없고 문서를 읽은 흔적도 없이 본인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공유를 하셨네요. 저는 그동안 무슨 일을 누구를 위해 했던 걸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체크리스트에서 빠진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보고드린 문서와 팀장님의 체크리스트를 비교, 대조하여 제 리스트에 있는 사항을 얹어 다시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본인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귀찮은 것, 제작이 필요한 것은 다 제 이름을 넣으시더라고요. 체크리스트의 반 이상이 제 이름으로 도배되었고 본인은 명단 정리와 식순을 담당하게 되셨어요. 역할 분담 후 호텔에 식순을 미리 보내서 와인 서버와 홀 매니저에게 공유하고 행사 시 필요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드리고 식순 공유를 적어도 이번 주 목요일까지로 부탁드렸습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며 식순을 짜지도 않고 계세요. 이전 행사에서 사용한 식순을 참고하라고 드렸더니 그걸 수정도 안 하고 회장님께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고의 가지고 계시네요. 물론 목요일 당일까지 식수는 저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러프하게 일정을 체크하고 당일 문제가 될 사항들을 보고했습니다만 본인이 공사다망하시어 또 까먹으신 눈치네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보고를 2번, 3번 드린 사항도 까먹고 다시 물어보세요.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서요. 몇 주 전에 보고한 사항도 오늘 궁금해지면 새롭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모든 보고사항은 정리해서 문서로 달래요. 문서는 매번 만듭니다. 일자까지 정리해서 언제까지 무슨 일이 검토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무슨 일을 결정해 주셔야 한다. 알림장처럼 정리사항 만들어서 맨 앞장으로 보고드리고 그 뒷장부터 세부적인 보고사항 정리해서 또 드려요. 그걸 읽지도 않으시고 기억장치에 저장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죠. 카톡방에 공유한 내용도 다시 한번 물어봐서 카톡방을 올려 다시 캡처해드리는 걸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일들이 늘어날 때마다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건설적인 일을 과연 얼마나 했는가? 그 일에 진척이 있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드네요. 한 달 내내 진척이 없이 쌓여만 가는 업무들이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고 회사 업무에 피로를 느끼게끔 만듭니다. 제가 일 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사고방식이 너무 꽉 막혀 있는 걸까요? 회사 생활 벌써 5년 차지만 이런 유형의 상사를 모셔본 적이 없어 답답하네요. 팀장님은 취임 후 이제 6개월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적응기라 업무 숙지가 필요해서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매일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추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위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상사를 모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라이 질량 보증의 법칙이 있긴 한가 봐요. 오늘만 벌써 6번째 대의원 명단을 물으시길래 댓글 조언대로 입사 초 행사 시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유해드렸던 동일한 명단을 공유해드리면서 팀장님께 벌써 몇 번째 저에게 같은 업무를 지시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별 관심이 없으신 듯 그래요 하고 마시길래 이런 반복되는 업무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알겠습니다 하고 본인 컴퓨터를 들여다보시길래 이 완전체 팀장놈과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네, 저는 이직을 하려고요. 오늘 다른 곳 이력서도 2~3곳 정도 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도 하고 이전에도 한번 이직을 시도했다가 시험이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미뤄지는 탓에 다시 이 회사에 적응해볼까 생각을 하며 처음 이 글을 썼는데요. 이직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열악한 조건이어도 이 팀장보다는 낫겠죠.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른 조건의 불이익은 감수하려고요.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 저보다는 스트레스 덜 받으며 회사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